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 멀티콥터 국가 자격시험 필기 과정의 1강인 구조 및 비행 원리 이해와 조종 기법 및 비상 절차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목차인데요.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비행 원리와 조종 기법 및 비상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규 분야와 이론 분야, 그 다음에 기상 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론 분야에는 비행 이론과 비행 항공 역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바로 이 이론 분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드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론의 마치 드론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소리가 숯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숯벌을 영어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0년대 초 영국에서 포격 연습용 비행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퀸비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퀸비라고 하는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여왕벌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왕의 이름을 가진 비행체를 연습용으로 포격한다라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여왕벌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숯벌의 이름을 써서 드론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어느 설이 더 유력하든지 간에 일단 드론의 뜻이 숯벌과 같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조종자 자격을 취득을 하실 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드론은 무인 항공기예요. 즉 무인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 시스템, 무인 항공기, 원격 조종 항공기,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티콥터는 그 드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것 중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그 범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가 상위 개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드론 자격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드론 자격증이 아니라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무인 항공기의 이름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하게 아실 수 있는 건 드론이란 이름이고 무인 비행장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실 건데, 여기서 특별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의 두 개예요. 원격 조종 항공기와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아이카오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래 설명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무인 항공기라고 하는 것을 원격 조종 항공기나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으로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문제에서 더 잘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원격 조종 항공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RPA나 RPAS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UA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인 비행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도 보시면 글로벌 호크나 프레데터, 섀도우 400, 우리나라의 송골매, 리모아이, 틸트로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아이들을 고정익이라고 부르고요. 이 헬기류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회전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틸트로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혼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표와 같습니다. 어차피 표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정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고고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넓은 지역의 조사가 가능하고 바람에 강하며 빠른 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전익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짧은 비행 시간이고 바람에 약하고 이륙시 배터리 소모가 많다. 그러나 회전익의 장점으로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호버링, 즉 정지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즉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고정익의 단점은 정지 비행과 저속 비행이 안 된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착륙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혼합형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비행장치 이름이 틸트로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대 상승 고도가 높고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죠. 다만 이런 되게 뛰어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명확한데요. 첫째, 탑재량이 적다, 운용이 어렵다, 가격대가 비싸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틸트로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인데요. 이 분류 파트는 조금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지금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1인승이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다. 그 다음에 인력 활공기 부분은 활공기랑은 좀 다르죠. 자, 인력 활공기는 자체 중량 70kg 이하가 초경량 비행장치 분류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동력 비행장치, 그 중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운용하는 드론, 멀티콥터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인 비행선이 있는데요.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80kg, 길이 20m 이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같습니다. 동력 비행장치에는 타면 조종형, 그 다음에 체중 이동형, 그 다음에 회전익 비행장치 중에 초경량 자이로플레인과 초경량 헬리콥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석이 1개,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지도 보시면 다 혼자서 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이 탄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력 패러글라이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좌석이 1개고 자체 중량이 115kg인 분류에 이제 속하는 비행 장치들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는 이제 동력 장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인 것, 그 다음에 1인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인 비행 장치에 저희가 사용하는 무인 멀티콥터, 그 다음에 무인 비행기,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그리고 무인 비행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는 자체 중량 150kg 이하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무인 비행선은 자체 중량 180kg 이하에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기구도 좀 보시면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무인 멀티콥터다, 멀티콥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3개 이상의 로터, 즉 로터라고 하는 것은 프로펠러, 블레이드, 프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회전 날개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이 로터를 가지고 있는 비행체를 말합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3개짜리를 트리콥터, 4개짜리는 쿼드, 6개짜리는 헥사, 8개짜리는 옥타 이렇게도 부르고요. 12개짜리도 있습니다. 12개짜리는 도데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X로 되어 있는 4, 쿼드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6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펠러를 보였을 때는 3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아래로 있는 겁니다. 위에 프로펠러가 하나 있고 아래에 프로펠러가 하나씩 있어서 위에 3개, 아래 3개 합쳐서 6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그림만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즉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서 반드시 시계 방향 모터와 반시계 방향 모터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콥터가 구동하는 시스템은
조종기에서 송신을 보내면 그걸 수신기가 수신을 받아서 혹은 배터리에서 그 신호를 FC에 보냅니다. 그럼 FC에 있는 것들 이제 FC에서 신호가 변속기나 모터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전해지면 이제 프로펠러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FC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드론의 구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센서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모터인데요. 모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AC라는 모터와 DC라는 모터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AC가 이제 병렬, DC가 직렬 모터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DC 모터 중에서도 BLDC라고 하는 모터와 그냥 브러쉬가 있는 DC 모터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조금 기체가 좀 고급화지면서 점점 브러쉬리스 모터가 좀 더 많아지는 추세고요. 일반 장난감 드론에는 아직도 DC 모터를 사용하는 모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모터에 이렇게 스펙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스펙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은데, 이 KV 값을 좀 기억해 주세요. KV 값은 1V 전압을 이제 모터에 공급을 했었을 때 이 분당 회전 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0kV라고 하면은 1V당 1V의 전압이 주어졌을 때 1분에 180바퀴를 회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RPM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KV 값의 수치가 낮을수록 더 큰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큰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들은 대체로 KV 값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펠러가 클수록 힘이 세지기 때문에 추진력이 커진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모터와 DC 모터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브러쉬리스와 브러쉬 직류 모터라고 하는 게 이제 DC 모터고요. 브러쉬리스가 바로 BLDC 모터입니다. 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브러쉬리스 모터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고장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큰 규모의 멀티콥터에 적합하고 변속기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1번 필기시험이 사지선다이신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명이 BLDC는 짧다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LDC 모터의 특징을 조금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DC 모터는 반대가 되니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이것에 대해서 BLDC 모터 중에 아닌 것들을 좀 골라내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변속기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영어로는 ESC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구술평가 할 때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의 역할은 전자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 제어하는 전자회로다라고 하는데요. 멀티콥터를 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모터에 배터리가 들어오는 전력을 모터에다 바로 줘버리게 되면은 모터는 계속 회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펠러인데요. 프로펠러 규격은 보통 여러 곳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는데, 보통 2170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나 3090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숫자는 프로펠러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펠러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 방향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끝에서 끝까지를 이제 전체 길이를 이걸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뒤에 나오는 숫자가 피치인데, 피치는 여기가 70이라고 되어 있어서 70인치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 점 하나를 찍으셔서 7인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인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 항공기가 움직이는 거리를
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빨간색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시간에는 제가 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시험에 어떤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제 프로펠러의 사이즈와 개수, 피치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들이 생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이즈가 컸을 때에는 양력이 커지고 모터 부하, 스피드가 좋아지는 반면에 비행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프로펠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모터도 힘이 좀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터 힘이 세지고 그러면 이제 모터 쪽으로 당연히 전력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힘은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가 늘어났을 때에는 양력은 커지나 사이즈는 작아져야겠죠.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통 지금 4개짜리일 경우 여기 하나를 차지하던 것을 뭐 쿼드면은 옥타코터는 여기 2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간격이 좀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피치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장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뱅키드 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말을 한데요. 요즘에 시험에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뱅키드 턴이 잘 되는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행 컨트롤러 FC라고 하는 건데요.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FC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센서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 센서들을 통해서 이 FC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FC가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FC들이 있고 이런 어떠한 역사들 혹은 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공부 삼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예요. FC 센서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의 종류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PPT에는 다양한 센서들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핵심적인 센서 5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3가지의 센서인데 첫째가 자이로스코프, 두 번째 자력계, 세 번째 가속계인데요. 자이로스코프의 역할은 뭐냐면 드론의 기울기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예요. 그래가지고 드론이 항상 일정한 방향과 자세를 좀 유지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센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먼 거리 비행 시에는 드론의 위치와 고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돼 있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울기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다. 즉 기울기를 제어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력계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기능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자력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방위 정보, 즉 방향을 나타내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가속도라고 하면 속도를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각도가 변화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나 기울기, 뒤틀린 방향전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 3가지 센서가 이제 이 2가지는 IMU라고 하는 센서로 자력계는 콤파스라고 불리우는 장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압계는 이제 저희가 보통 요즘에 레이더 같은 걸로 이제 고도를 많이 측정을 하는데 현재 이제 그런 걸 제외한다라면 기압계가 다른 말로 고도계예요. 그래서 기압으로 고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센서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바로 이 GNSS,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GPS라고 하는 거죠. GPS 센서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센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이로, 자력계, 그 다음에 가속도계, 기압계, GPS까지가 중요한 센서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 센서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GPS는 미국의 위성을 부르는 거고, 글로나스는 러시아, 갈릴레오는 유럽, 메이도우는 중국의 위성이에요. 이거는 한 번씩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인데요. 저희 그 드론에서는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는 어떠한 이제 기호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미리암페어, 그다음에 C, 와트아워, 그다음에 V, 볼트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알파벳들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미리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00이다, 16,000이다, 22,000이다 라고 하면은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용량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는 볼트예요.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V를 저희가 보면은 보통 이제 배터리의 잔량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는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3.7V고 완충 전압이 4.2V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배터리,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배터리 하나에 얇은 셀로 이루어진 그 배터리들이 계속 들어가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그게 총 6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C라고 하는 표현을 한 부분은 방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터리가 그 다른 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에너지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척도를 이제 방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물탱크가 있으면 이 물탱크의 이 호스 사이즈, 호스 너비 역할을 이제 보통 저희가 방전율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 이미지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S로 표시되느냐 P로 표시되느냐가 좀 있는데, 이 보통 저희가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S라는 표시를 쓰고요,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P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장점은 무게가 가볍고 거의 모든 크기나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방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단점으로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배터리 내부의 민감한 화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충전, 방전, 보관 시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도에 민감하다 라는 것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의 종류로 해가지고 NICD, NIMH, LiION, LiPo, LiFe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NICH, 이 NICH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NICD하고 NICH가 있다면 NICH를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의 이제 보관 시 잘못된 방법, 이것은 이제 보통 온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관 적정 온도, 그 다음에 5일 이상 장기 보관 시에는 이렇게 50에서 80%만 충전하거나 혹은 스토리지 모드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법도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야외에서 소금물에 담가 완전 방전시킨 후에 0V를 확인 후에 폐기하는 방법 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전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 손상되거나 심하게 부풀어온 배터리는 충전 금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배터리 사용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열을 식힌 후에 재충전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생님들께서 드론을 사용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빨간색으로 표시 있게 제가 밑줄 쳐놓은 곳은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5가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멀티콥터에 작용하는 4가지의 힘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력, 양력, 추력, 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드론이 뜨지 못하게 하는 힘이고요. 양력은 물체가 띄우는 힘, 즉 드론이 뜨는 힘을 말하는 거고, 추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 항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5가지 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외력은 바로 바람이라던가 비, 먼지 이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멀티콥터에 작용하는 힘 4가지를 말해라 그렇다라고 하면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 네 가지를 말을 하셔야 되고요. 힘이 작용하는 순서도 양중추황이라고 해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순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플러스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외력을 집어내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빠른 그 공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이 단면은 저희 고정익 비행기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그 날개 부분을 반절로 잘라놓은 영상입니다. 반절로 잘라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불어오는 그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공기가 이렇게 가면 위쪽으로도 가고 밑에 쪽으로도 가죠. 근데 여기서 이 끝부분을 보면 공기가 위로 지나가는 공기나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나 공기가 딱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도착 시간이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공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랑 B라는 공기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딱 출발을 했으면 도착도 같이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에 A 공간을 보면은 여기가 아래 공간에 비해서 넓죠. 그러니까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A 쪽에서는 B쪽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A는 공기가 빨라져야 되고 B는 공기가 조금 느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느려지고 여기는 공기가 빨라지죠. 상대적으로 공기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모여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 공기의 압력이 약해지는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풍부하고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기압이라고 하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힘이 아래쪽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위쪽은 힘이 약해지고 아래쪽은 힘이 세지니까 물체가 뜨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력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건이 되는 것은 이 공기의 흐름이 계속 일정하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공기가 일정 속도 이하로 이제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체 자체를 들어올리는 이 양력의 힘이, 즉 공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양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속을 하게 됩니다. 이 실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추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력을 잃게 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바람이 계속, 이 공기의 흐름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머무르는 비행, 정지 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력은 부딪히는 공기의 속도가 빠를수록 강해지고 날개의 각도가 클수록 강해진다. 이 부분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유속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보시면 어떠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날개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날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날개가 이제 에어포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부분에 그냥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이카오라는 단체가 나오고 항공안전법으로 이제 항공기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날개 이론에 보시면 이제 그 용어들이 날개들의 지금 표현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보통 프로펠러의 앞부분을 앞전이라고 하고요. 프로펠러의 끝부분을 뒷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직선을 시위선 혹은 시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시위가 기본적으로 날개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전을 보시면 앞전으로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프로펠러 쪽에 이 원을 앞전 반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캠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캠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보이면 나오시는데 날개의 상하면에 내접하는 가상의 원을 만들죠. 그러면은 가상의 원을 만들면 그 중심에 이렇게 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점이 생기는 부분을 쭉 연결하면 이게 평균 캠버선이라고 불리워지는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캠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이 시위, 앞전과 뒷전을 연결한 직선하고 이 평균 캠버선, 이 직선하고 평균 캠버선의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 공간이 생길 때 이 공간이 가장 넓은 혹은 높은 그 최대값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 캠버라고도 부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캠버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어의 정의 부분이니까 그냥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정도만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는데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다. 나는 차라리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해서 점수를 메우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펠러, 이제 날개죠. 날개가 이렇게 있고 시위선이 이렇게 연결, 직선으로 앞전과 뒷전을 연결한 직선, 이 시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그 반대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이렇게 그 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 프로펠러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각을 이렇게 프로펠러의 기울기와 날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날개의 기울기와 이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각이 생기게 되죠. 이 사이 각이 만드는 것을 받음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취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의 시위선과, 여기 보시면 이 시위선과 그 다음에 로터의 회전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취부각 혹은 피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각각의 이제 이 각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 보시면 양력과 항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지고 항력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받음각이 그럼 계속 커지면 양력도 계속 커지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정으로 커지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까지는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지지만,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받음각이 뭐 이 정도까지 혹은 뭐 이렇게까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바람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력이 감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수준까지는 양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취부각은 받음각의 변화를 주어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 계수의 변화가 발생하여 취부각에 따라서 양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날개의 형태가 비대칭형도 있고 대칭형 에어포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비교하시면서 푸시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날개의 두께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들이 생기는지 또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앞전 반지름에 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루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넘기다 보니까 조금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앞에 부분도 나오는데 이 기류박리라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박리가 뭐냐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박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걸 박리라고 해요. 그러면 기류박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이제 붙어 있다가 이 프로펠러 쪽에, 그러니까 날개 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류가 원래 지금 잘 흐르고 있던 기류가 날개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류의 흐름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속을 유발하게 돼요. 근데 이 실속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냐면은 기체가 속력을 잃는 거죠. 즉 추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를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받음각이 클 때와 작을 때 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넘긴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셔라 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PPT에다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별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유체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아까 날개가 양력을 얻는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떠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 혹은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표현 이론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공기의 속도와 압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로를 한쪽은 넓게 한쪽은 좁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넓은 통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쭉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속력이 좀 느려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게끔 돼 있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 통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도 좁기 때문에 거기를 좀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이만큼 있던 공기들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기의 양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표현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로 이미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유체 속력이 증가하면, 즉 유체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진다.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유체 속력이 감소하면 압력은 높아진다. 즉 어느 한 점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은 증가하나 정압은 감소한다. 속도가 느려지면 동압은 감소하고 정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양력 발생의 원리예요. 이 부분은 베르누이가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뉴턴의 운동 3법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총 3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관성, 두 번째가 가속도,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작용 반작용인데 그래도 3가지가 이제 어떤 법칙들인지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크게 2가지의 관성으로 나뉩니다.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에요. 근데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계속 무언가를 행하고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멈춰 있었거나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외부의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정지를 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고요. 만약에 운동관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게 외부의 힘이 딱 가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희가 몸이 앞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꿀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가 어떤 이제 힘을 받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려는 성질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드론 이렇게 밀다 보면은 속도가 계속 붙잖아요. 그러면서 속도가 이제 드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드론이 양력을 얻게 되는 원리를 이 작용 반작용 혹은 토크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토크 법칙을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반대쪽에도 동일한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로켓가 단적인 예예요. 지금 로켓 보시면은 이제 힘이 아래쪽으로 쏠리죠. 근데 로켓은 위로 솟구쳐요. 왜냐면 그 아래쪽으로 쏟은 힘만큼 위로 솟구치는 거죠.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헬기를 보통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블레이드가 이제 여기는 프로펠러를 블레이드라고 불러요. 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몸통은 이 블레이드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인 정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토크 법칙, 토크 반토크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하고 스칼라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팩터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속도, 2번 가속도, 3번 양력, 4번 면적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구분해라 그냥 이렇게밖에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구분하기 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개념이라고 한다라면 스칼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공기의 축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멀티콥터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 고정익 비행기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런 타는 Y축을, 그 다음에 에일러런은 이제 보통 저희가 썼을 때는 좌타, 우타를 나타내는 키인데 이거는 X축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러더는 이제 기체를 이제 회전하는 이제 회전탄인데 이거를 이제 Z축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이 어떻게 뜨나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반토크, 토크 이런 걸로 이제 토크 법칙으로 설명을 하실 수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은 이제 그거 외에 드론을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전방에 있는 것을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왼쪽에 전방의 왼쪽을 2번, 그 다음에 후방의 왼쪽을 3번, 후방의 오른쪽을 4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대체로 1번 모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2번은 시계 방향으로, 3번은 시계 반대 방향, 4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모양도 약간 다르게 돼요. 보통 이제 프로펠러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쳐져 있는데, 프로펠러가 이쪽이 만약에 뭐 A 쪽이다라고 하고 이쪽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A 방향, 여기를 B 방향이라고 했을 때 프로펠러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보통 한쪽은 B 방향, 한쪽은 A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의 프로펠러를 보실 때에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프로펠러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프로펠러의 기울어진 방향이 안쪽을 향하게끔, 이 4개 모두가 그 안쪽 부분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기체를 향하게끔 기울기 방향이 기체를 향하게끔 기울어져 있으면은 정확하게 꽂혀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론이 하양풍이다 보니까 바람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면에 그 공기가 하양풍의 공기하고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마치 그 공기가 다시 뜨면서 드론을 약간 쿠션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면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면 효과가 있을 때 현상과 없을 때 현상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상승비행, 가속비행, 수평비행, 등속비행인데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일시정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좀 풀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답을 좀 알려드린다면, 상승비행은 양력이 커야 되고, 가속비행은 추력이 커야 되고, 수평비행은 둘이 같아야 되고, 등속비행도 둘이 같아야 된다. 이건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작법, 그 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체가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이렇게 스틱이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조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 키는 약간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은 약간 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왼쪽 키는 어느 타를 치든지 제자리에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모두 투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 키는 어느 키를 치든지 제자리에서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겼을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을 나타내고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을 밀었을 때에는 제자리 좌회전, 제자리 우회전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다 기체가 제자리에서만 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나타내는 키를 저희는 스로틀이라고 부르고요. 좌회전과 우회전을 나타내는 키를 러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다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전진과 후진하는 키를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키를 에일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대각선으로 쳤을 때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기체가 이동을 해요. 오른쪽은. 그 다음에 왼쪽에서 대각선을 쳤을 때에는 만약 제가 이 방향으로 친다라고 하면 기체가 상승을 하는데 우회전을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즉, 이 조종기 스틱이 360도 다 반응을 해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제가 스틱을 미는 만큼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밀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세게 밀면 속도가 최고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나타냈을 때에는 조종타를 어떻게 치고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쭉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쉬우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